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7주차인데요. 지난 주차에 다뤘던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정리,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대해서 했어요. 합쳐서 어림셈법이라 그러고, 유념할 것이 한 해 것만 따진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투자론이 복잡한 것은 일단 단어, 용어가 첫 번째 복잡하고, 그 다음에 취득, 운영, 처분을 다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부터 비슷한 용어가 되게 많아요. 총자본 수익률, 종합자본 환원율, 그리고 총자산 환원율, 총자산 회전율이죠. 총자산 회전율, 이런 용어들이 비슷하게 중복되면서 나오니까 일단 용어가 헷갈리고, 그 다음 취득, 운용, 처분을 다 따진단 말이죠. 정교하긴 한데 복잡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처분소득 따지지 말고 한 해 것만 어림잡아 짐작하자. 그래서 어림셈법. 얘는 한 해 것만 따져요. 비율 분석법도 한 해 거 따져요. 그런데 비율 갖고 따져요. 비율. 그런데 비율 갖고 따지는데 그 개념을 한 해 거 따준다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출받은 금액, 이런 금액을 분자에 놓고 분모는 부동산 가치를 두거든요. 근데 대출받은 금액이 뭐 한 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초에 대출받은 금액을 분자에 두는 거고 부동산 가치를 분모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해냐 여러 해냐 이런 개념들은 아닌데 계산을 마치 한 해인 것처럼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비율 그러면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액, 이렇게 단순하게 비율만 갖고 따지는 게 비율 분석법.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 한 해 갖고 따지거든요. 한 해 순영업소득, 한 해 부채 서비스액. 그럼 이제 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정도. 비율 분석법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 해만 갖고 따진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이건 취득, 운영, 처분을 다 따진다. 그래서 얘는 계산이 정교하다. 그러나 단점은 복잡하다. 얘는 간단하다,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허접하다.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는 순순해가 있죠. 순순해. 순순해는 순영가법, 아니 순순해니까 수익성 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이렇게 기억하잔 말이죠. 금융의 용어와 기초개념, 뭐든지 새로 시작할 땐 용어와 기초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 파트가 바뀌었고 금융의 용어와 기초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자율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자율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 금리 똑같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자율 제도는 고정이자율 저당과 변동이자율 저당이 있다고 그랬죠. 고정이자율 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융자기간 내내 초기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변동이자율 저당은 인플레율이 대출이자율에 반영되어서 대출이자율이 변동하는 것. 그럼 이제 금리 상승기는, 금리가 올라가는 금리 상승기는 대출 기관들은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것을 좋아하고 대출하길 바라고, 차입자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죠. 금리 상승기를 전제로 할 때. 우리는 시험도 금리 상승기를 보통 전제로 해서 나오죠. 저당의 상환 방법은 돈 빌리고 갚는 방법으로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 있는데,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의 특징은 원금은 균등하지만 이자가 줄기 때문에 원리금이 주는 원리금 체감식이죠. 근데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합치는 원리금은 균등하죠. 근데 이자가 주는 비율만큼 원금이 드는 거죠. 전체 원리금에는 변함이 없죠. 근데 우리가 흔히 돈 빌리고 갚는다 할 때 저당 상수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을 전제로 한다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증식은 원금 균등과 완전 반대로서 얘는 갚아가는 금액이 점차 늘어가는 방식이죠. 원금 균등은 갚아가는 금액이 점차 줄어가는 방식, 체감식. 체증식은 갚아가는 금액이 점차 늘어가는 방식. 외우실 때는 부담의 순서가 원체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가장 부담이 큰 건 원금 균등, 가장 부담이 작은 건 체증식, 가운데가 원리금, 이렇게. 그거 말고는 체원으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대출 잔액은 체증식이 제일 크고 원금 균등이 제일 작고 중간에 원리금이다. 이자 부담의 순서도 체원입니다. 누적 원리금 상환액도 체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울 때는 부담만 원체, 나머지 체원, 이렇게 기억하시고 문제를 다루다 보면 감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프로젝트 금융은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사업성이 담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부채금융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소구금융이다. 이론적으로 비소구금융은 비상환청구금융을 의미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담보와 보증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한적 소구금융이 된다. 주택연금제도는 역저당에 해당된다. 연금저당이지만 역저당 제도의 대표적인 예로서 제도적인 것만 그냥 점검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복잡한 게 없고요. 부동산 증권과 저당에 유동화는 오늘 내용이 중복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처럼 유통되는 것, 저당의 유동화. 유동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현금화로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인데, 첫 번째는 저당의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저당의 유동화 제도와 함께 같이 MBS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부동산 투자회사 니치, 그 다음 부동산 이용, 여기서부터 부동산 개발인데 부동산 이용, 빈도는 출제 빈도는 아주 낮은 편이고, 부동산 개발의 과정과 위험 분석, 개발의 타당성 분석. 첫 번째 시간에는 MBS 제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개발권 양도제,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 민간 투자 사업 방식, 경제 기반 이론, 그리고 부동산 관리와 부동산 마케팅.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개발 부분에서는 여기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맞출 수도 있습니다. 5문제가량이 출제가 되어지는 파트. 자,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자, 저당시장의 구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고 약간 중복하면서 우리 저당시장의 구조. 책 398페이지 열어봐 주십시오. 책을 자세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데, 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일단 책을 열어서 그 페이지에 한번 이렇게 눈도장 찍는다는 측면에서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심화 때 기본서를 정독 한 번 정도만 일단 하시고, 뭐 필요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발췌독 부분 발췌독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굳이 말하면 문해력 때문입니다. 문제형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주셔야 나중에 내가 알고 있는 그거하고 문장하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아, 이 문장이 내가 알고 있는 그거구나 골라냅니다. 근데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막 외워가지고 문장으로 나오면 못 알아보는 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책을 한번 읽으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저당시장의 구조로 건너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중복하죠. 우리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얘가 돈을 빌리는 사람입니다. 차입자라 그랬고, 얘는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입니다. 주택금융의 경우로 생각합시다. 집 살려고 얘가 돈 빌린다. 그럼 이쪽으로 돈이 이렇게 갑니다. 1억이라는 돈이 갔다 합시다. 얘는 갑돌이 같은 사람에게 돈을 1억씩 100명에게 빌려주고다 100억을 조성했다 합시다. 이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5%고, 그리고 고정금리이며 융자기간은 그냥 10년이라고 가정합시다. 기본적으로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100억이란 돈을 1억씩 100명에게 빌려줬는데 융자기간이 10년이니까 돈이 10년간 묶입니다. 돈이 묶이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5%로 빌려줬는데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니까 그대로 있는데 시장의 이자율이 5.1%로 올라가면, 지금 은행 가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5.1%가 되는 겁니다. 그럼 5.1%가 되면 그 돈이 지금 있으면 5.1%로 빌려줘서 수익을 낼 텐데 내 돈이 5%로 묶여 있기 때문에 0.1%포인트만큼 금리차만큼 손해나는 셈입니다. 그런 걸 금리 위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출과 동시에 금융기관은 두 가지 위험은 자동으로 옵니다. 돈이 묶이는 위험,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금리차 손해나는 위험, 금리 위험이 따라온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반대로 뭐가 가느냐 하면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두 개가 갑니다. 저당권, 원리금 수취권은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이거 나중에 이제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지분형이니 채권형이니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1차 저당 시장에는 저당 대부가 이루어지는 시장,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 그리고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자금에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대출과 동시에 유동성 위험과 금리 위험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얘가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5%, 그러니까 전체 100억만큼이니까 5억만큼의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래 5억만큼 이자 수익을 생각하면서 대출을 한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돈이 묶이는 위험인 이 유동성형과 금리 위험이 따라온다 그랬고, 그다음에 자금의 여유가 없을 경우는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럴 때는 이 저당채권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당채권을 팔아서 현금화한다는 것은 어디다 파느냐? 유동화 중개회사.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중개회사 역할을 하고, 얘는 실체상 회사입니다. 건물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상근 임직원도 있죠. 여기다가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의 저당채권들, 만약에 이렇게 유동화를 위한 저당채권들은 전부 여기로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통해서 유동한다. 그럼 얘는 저 저당채권을 기초로 투자자가 살 수 있도록 그걸 상품을 만듭니다. 그 상품이 MBS라는 증권입니다. 그래, 이 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가 저걸 사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어떤 걸 산다는 말은 그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는 투자를 할 때 항상 생각이 어떻게 투자 결정하냐면 자기의 요구 수익률과 그 투자 대상의 기대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그럼 이제 요구 수익률이 3%면 이 투자 대상의 기대 수익률, 요거는 이거보단 커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6%가 되면 왜 안 되냐면, 여기서 대출과 동시에 아까 100억을 빌려주고 5%니까 아까 얼마 이자 수익이 있다고 그랬죠? 5억이라고 그랬죠? 계산하기 쉬우라고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제 5억의 이자 수익이 있는데 이쪽에서 6%를 지급해야 된다면 100억에 대해 6%를 얘가 지급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1억만큼의 손해가 납니다. 5억 벌어서 6억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6%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몇 %가 돼야 되냐면 쟤보다 낮고 얘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부르는 말, 이 4%를 부르는 말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잠깐 제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돈이 들어왔어요? 이제 100억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1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무슨 위험이 해소가 되냐면, 돈이 들어왔으니까 유동성 위험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얼마로 이제 빌려주는데 101번부터 은행 앞에 줄을 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갚을 능력 순으로 줄을 세웠는데 1000명이 돈을 빌리고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가장 갚을 능력이 있는 1번부터 100번까지 돈을 빌려줬거든요. 그럼 이제 101번부터 200번까지. 그럼 101번부터 200번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럼 101번부터 200번까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1번부터 200번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그걸 5.1%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5.1%를 빌려줬으니까 금리차 위험도 해소됐죠. 그래서 유동화됨에 따라 무슨 위험이 해소된다? 네, 유동성 위험과 금리 위험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들어오는 걸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은 유동성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돈이 유동성입니다. 유동화를 통해서 유동성은 증가한다라고 말하면 맞다 틀리다. 다시, 유동화를 통해서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말을 하면 맞다 틀리다. 맞다. 유동성 위험은 감소하고 유동성은 증가하고,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유동성하고 유동성 위험을 구분 못하는 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 문제는 이랬다가 이 문제는 이랬다 그러나요? 그 둘 차이를 구분 못해. 하나는 유동성이라 돼 있고 하나는 유동성 위험이라 돼 있거든. 그럼 유동성은 증가한다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죠. 그다음, 우리나라는 얘를 통해서 유동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실체상 회사 없이 직접 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목적으로? 얘가 유동화 목적으로. 그럼 어떤 걸 목적으로 해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를 SPC라 그래요. 그래서 이 SPC를 설립을 해요. 얘는 뭐다? 유동화를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SPC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얘는 스페셜이란 뜻이에요. 목적이란 뜻이에요. 퍼포즈. 이거는 이제 회사. 그러니까 뭐예요? 유동화를 목적으로 한, 이건 특별 목적 회사거든요. 뭐를 목적으로 하는? 여기서는 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럼 이제 지난번에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 만든다 그랬죠. 그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수행했죠. 걔도 SPC. 얘도 SPC. SPC를 이렇게 설명했더니 어떤 분이 SPC는 미국 건가요? 그러는데 미국 거 아니요. 우리나라도 쓰고 다른 나라 다 써. 그래서 얘는 여기서 SPC를 만들어가지고 한다. 굳이 이런 실체상 회사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럼 실체상 회사를 통해서 하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제도가 들어온 게 IMF 이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만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만들면 신뢰가,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없단 말이죠.
SPC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 설립이 되게 쉬워. 페이퍼 컴퍼니니까. 그리고 실체상 회사가 있으면 말이죠. 운영에 대한 고정 비용 같은 건 막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립하는 과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얘는 그리고 또 회사에서 그 어떤 실체상 회사가 있어서 걔를 믿고 돈을 줬거든. 근데 걔가 그 돈을 받아서 그 투자하기로 해놓고 우선 급하다고 딴 데다 돈을 써.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얘는 딱 한 가지 목적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형태로 만들어지거든. 그런데 이게 아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유한회사 형태로 만들어요. SPC를. 그럼 딱 한 가지 목적은 얘는 유동화 목적. 지난번에 설명한 건 서울의 명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금융에서 그 딱 한 가지 목적.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한 가지 목적 같은 걸 목적으로 해서 오로지 딱 그것만 목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설립하고 고정비용 같은 게 들어가지 않고 설립도 쉽고 그러면서 회사 형태는 꾸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세라든가 이런 다 가면 다 받고 그래서 SPC를 설립한다고. 기업들이 어떤 한 가지 목적들을 빨리 단기전에 비용 적게 들이고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모기업이 있고 그 모기업이 분리를 시켜서 법적으로 독립시켜서 그거 목적으로 해서 SPC를 만든다고.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는 그런 상황이 못 돼서 얘를 통해서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2차 주당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SPC를 통해서 하는 게 없나요? 아니, MBS만 그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일반적인 ABS들은 다 우리나라도 SPC 설립을 통해서 해요. MBS만 이렇게 되고 ABS, 일반적인 ABS들은 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2차 저당 시장이라 그래요. 2차 저당 시장에서는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 얘는 1차에도 들어가고 2차에도 들어가요. 이 과정에서 돈이 들어왔죠. 유동성이 풍부해졌죠.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유동성위험과 금리위험이 줄어든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세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다음 저당시장의 구조에서 1차 저당시장이 있어요.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시장, 주택자금을 대출하는 시장. 1차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시장. 그리고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경우는 2차 시장에서 팔기도 해요.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서급하는 시장으로 이렇게 SPC를 통해서 2차 시장에서 SPC를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을 대출해서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 우리는 MBS는 SPC를 통해서 하지 않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하고 그걸 뺀 나머지는 다 2차 시장에서 SPC를 통해서 해요. 우리나라도. 미국은 MBS든 ABS든 전부 다 SPC를 통해서 하고 우리나라는 MBS만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ABS 전부 다는 이렇게 SPC 설립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 SPC가 뭐냐? SPC는 특별 목적 회사인데 상법상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동화는 유동화를 목적으로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프로젝트 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유한회사. 그럼 여기서는 ABS를 발행하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2차 저당 시장을 아까 우리는 MBS 설명할 때 2차 시장을 이야기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MBS를 제한 나머지 ABS들은 2차 시장에서 SPC 설립해서 발행하고 있다. 2차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원래 저당 차입자, 원래 갑돌이가 돈 빌렸는데 그 갑돌이의 신용도라든가 갑돌이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거기에 대한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라든가 등등등에서 하기 때문에 원래의 저당 차입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1차 대출기관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아서 저당 대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저당의 유동화에 기여하는 시장은 결국 2차 시장이지 1차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2차 시장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우리나라는 대출이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1차 시장만 있었을 때는 100명에게 자금 대출하면 끝났단 말이죠. 근데 2차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유동화가 되니까
돈이 들어오면 101번부터 200번까지, 또 유동화되면 201번부터 300번까지 이렇게 자금 대출이 쉬워지게 된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약식으로 좀 줄여본 거죠. 차입자 이렇게 묶으면 1차 시장이고 이렇게 묶으면 2차 시장이죠. 그랬을 때 이 대출 기관이 A라는 금융기관이라 합시다. A라는 금융기관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저당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거는 융자 기간이 3년이고 뭐 이자율이 3%. 어떤 건 융자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5년이고 적용되는 이자율은 뭐 4%. 뭐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많은 저당들이 은행에 또는 금융기관들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B라는 금융기관에도 이렇게 저당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C라는 금융기관도 다양하게 저당들이 있을 거라고요.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원금이자 받을 수 있는데 자금의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유동성 위험과 금리 위험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가지고 있는 저당들의 일부를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는 저당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저당권에 따른 피담보 채권인 저당 채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저당 채권을 넘긴다. 저당 채권을 넘긴다. 그럼 일부의 저당 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넘겼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MBS 발행과 관련한 저당들은 다 이쪽으로 모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 저당들이 이쪽으로 모였을 때 얘는 그것을 분류합니다.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유사한 것끼리. 융자 기간이 유사하고 대출 조건이 유사한 것끼리 저당들을 분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저당들을 기초로 해서는 항상 저당들을 집합으로 해서 발행합니다. MBS를. 이런 MBS 발행하고 얘는 이런 MBS를 발행하고 이런 이런 MBS를 발행합니다. 근데 MBS는 항상 이렇게 저당들의 집합을 통해서 발행하는데 이걸 영어로는 모기지풀이라고 합니다. 모기지풀 이렇게 모기지풀. 근데 모기지풀을 우리말로 부르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24회 기출은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 그리고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당 집합이라고. 뭐라고요? 저당 집합. 저당 집합.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저당 풀.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 또는 저당 집합 또는 저당 채권의 집합, 저당 집합 또는 저당 채권의 집합 혹은 저당 풀 등에 대해서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모기지풀, 항상 영어로 모기지풀, 그것을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 혹은 저당 집합, 저당 채권의 집합 혹은 저당 풀, 이것을 기초로 해서 MBS를 발행한다. 그럼 이제 투자자가 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시 돌아오면 시장, 저당 시장의 참가자는 이렇게 차입자가 있고 얘와 얘가 발행자니까 발행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얘가 발행자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얘가 발행자인 거죠. 어쨌거나 발행자라 투자자. 그래서 저당 시장의 참가자는 단순화시키면 차입자, 발행자,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바로 이제 MBS 종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또 잊어버렸던 걸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을 이야기할 겁니다. 잘 보세요. 자꾸 반복합니다. 지분증권인데 지분증권은 뭐냐? 지분금융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그럼 지분금융은 내 걸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랬어요. 그럼 내 거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지분증권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부채증권이 있습니다. 부채증권은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리기 위해서 부채금융 얻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부채증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부채증권의 대표적인 게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내 걸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주식 발행하고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은 채권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니츠라는 게 있습니다. 니츠, 부동산 투자회사. 그럼 니츠는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어떤 때는 지분금융할 때도 니츠, 지분증권할 때도 니츠 그러던데 그건 뭐냐? 좀 이따가 제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이야기하겠지만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발행한단 말이죠. 그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은 어디에 해당되고 지분증권이고 그렇게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분증권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자산가치가 있습니다. 1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걸 지분화시켜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저걸 삽니다. 그럼 이게 주식회사면 얘는 주주죠.
그리고 이런 투자자를 보통 우리가 지분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1억만큼 샀으면 주식 1억만큼 샀습니다. 주식은 지분증권입니다. 그럼 1억만큼의 돈이 갑니다. 그럼 주주니까 얘는 배당소득을 받을 겁니다. 주주총회 참여해서 또 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배당소득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얘는 주식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고 배당소득도 받으니까 수익도 높고, 그러나 얘가 사업이 잘 안 되면 가지고 있는 게 휘지가 될 테니까 위험도 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여기 있는 돈과 여기 있는 돈의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것과 실제로 이 가치가 정확하게 1억만큼이니까 1억만큼 샀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그러면 초과 담보라는 개념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겁니다. 근데 얘는 빌려주는 겁니다. 얘가 이 회사가 자금을 조달한 방법에 얘한테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기업 공개했으니까 우리 회사 자산 가치가 1억인 거 봤지? 이거 보고 돈을 좀 빌려다오, 그런 겁니다. 그럼 얘는 저걸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 대신 빌려줬다는 것을 표시한 채권을 받습니다. 확정부 이자 수입 채권이라 합시다. 원금 얼마 빌려줬고 이제 언제 얼마 주기로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회사채를 얘가 산 거죠. 그러면 얘는 돈을 빌려주는 저당 투자자입니다. 근데 일종의 저게 담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위험할 때 그 위험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가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빌려가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내부적인 방법과 외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신용 보강이라고 합니다. 그 내적인 방법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담보를 초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돈을 빌려주면서 얘의 담보가 1억이야. 그럼 돈은 그보다 적게 빌려줘, 이렇게. 그러면 4천 여유가 있잖아. 이 4천의 여유가 뭐다? 담보를 초과로 설정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이자 소득을 받는 거고, 정해져 있는 이자 소득을 받기 때문에 위험과 수익이 적은데 빌려준 돈이 6천이고 담보가 1억이니까 담보를 초과로 한다, 그 말이죠. 갑돌이가 돈을 은행으로 가서 돈을 1억을 빌리고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갑돌이의 아파트 5억짜리를 담보로 해서 1억을 빌려줄 때 거기다 채권 초과액 120% 1억 2천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럼 담보가 빌려준 돈보다 더 크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과담보라 그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빌려줄 때 이 차입자의 위험 상태를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용보강이라고 불러요. 그게 내부적인 신용보강 방법이고, 외부적인 신용보강 방법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단어들은 다 빼버리고 대표적인 게 보증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신용보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용을 보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신용보강 방법으로 이렇게 초과담보로 설정합니다만 얘는 초과담보라는 개념이 없다. 왜? 이건 어차피 내 거 산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지분자가 들어가는 구조, 주식과 같은 이런 데서는 초과담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채권 이런 구조에만 초과담보라는 개념이 있다. 돈을 빌려주는 구조. 그래서 빌려간 사람한테 저렇게 담보를 초과로 설정한다든가, 정말 믿을 만한 기관이 보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용 보강의 방법입니다. 그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증권이란 말을 쓴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들어갈 겁니다. 이거 하려고 그냥 앞에 이렇게 사설들을 막 하다 붙인 겁니다. 왜 이제 너무 생소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주택저당 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주택저당 증권은 지분증권입니까? 부채증권입니까? MBS와 ABS는 부채증권이다, 지분증권이다? 부채증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빌리는 거다. MBS는 지난 시간에 부채증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은 부채증권이란 말이에요. 누가 지분증권이래? 부채증권이라니까요. 그러면 MBS의 일환인 것들 전부 다 MBS 자체가 부채증권이기 때문에 얘도 부채증권이라 해야 되는데, 얘는 부채증권이 아니라 지분형 구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지분형이라는 게 뭐냐? 지분증권이라는 뜻이 아니야. 부채증권이면서도 지분증권 같은 형식을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지분증권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 얘는 뭐냐면 지분형 주택저당 증권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지분형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지분 증권이란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MBS는 다 부채 증권이에요. 그런데 지분형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지분형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서 MPTS. 그걸 우리말로 이체증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더 말씀드린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걸 기억하고 덜 중요한 걸 기억하지 않는 게 중요해서 옛날에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글자 한글을 일부러 안 썼거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도를 말하면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것과 영어, 심지어 약어로 MPTS로 해도 좋습니다. 영어와 한글 중에 중요도가 만약에 10이라면 얘와 얘의 중요도를 말하면 저 영어의 중요도는 10이고 한글의 중요도는 0이야. 9대 1이 아니고 8대 2가 아니고 그냥 10대 0이야. 그 말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얘는 몰라도 돼. 그 MPTS라는 이름만 알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강좌에서나 제가 그런 데서는 이거 아예 쓰지도 않았다고. 왜? 이게 어떻게 나오든 중요하지 않아. MPTS만 알면 돼. MPTS. 영어 좀 잘하시는 분은 원문 다 알아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MPTS라고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 MPTS는 뭔가 봐요? 자, 아까 단순화시켰죠. 차입자, 발행자, 투자자. 근데 이 투자자가 MBS를 샀는데 그 MBS 어떤 걸 샀느냐? MPTS를 샀대. MPTS에 투자했대. 그러면 이 MPTS는 어떤 구조를 가지는 거냐? 투자자는 아까 권한 두 개가 무슨 권과 무슨 권이었지? 우리 시작할 때 아까 무슨 권 두 개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 저당권과 그렇죠. 원금이자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수취권 중에서 일단 원리금 수취권이 얘한테 가. 그럼 원리금 수취권이 얘한테 간단 말은 얘가 원금이자를 갚잖아요. 그 원금이자를 누가 받아? 얘가 받는 거야. 근데 얘하고 아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야? 전혀 모르는 사이지. 그럼 우리 단순하게 투자자 한 명하고 차입자 한 명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지만 진짜 많은 차입자와 진짜 많은 투자자가 있지. 그래서 차입자가 예를 들어 10,000명이고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라 해봐요. 그거 어떻게 알아? 얘를 통해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근데 논의를 단순하게 그냥 하나하나인 것처럼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얘가 30만 원 갚잖아요. 그 30만 원 받을 권한이 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받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를 유지하려면 얘가 있으려면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니까 그 비용 빼고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만 원 갚았는데 비용이 10,000원 들어가면 10,000원 떼고 29만 원 얘 통장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권한을 얘가 가지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권한이 뭐라고 그랬죠? 저당권도 얘한테 가요. 근데 저당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는 저당권 사고파는 게 아니니까. 뭐였죠 영어로는? 그게 우리 뭐라고 말했었죠? 저당 채권이라고 일단 말했지. 그게 모기지 풀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모기지 풀의 경우를 다 모여서 하는 거니까 저당집합 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모기지 풀에 대한 소유권이거든. 그 모기지 풀에 대한 소유권도 누구한테 간다? 고려의 투자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아니면 저당채권의 집합, 저당채권의 집합. 따라서 저당채권의 집합에 대한 소유권. 이것도 투자자에게 넘어가. 권한이 다 투자자한테 넘어갔네. 그래서 30만 원 갚으면 10,000원 떼고 29만 원이한테 넘어간다고 생각하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까 발행자는 자금을 100억 원 조성했다. 그 100억 원 이렇게 빌려줬다. 주택저당 총액이 100억 원이라고 하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기초로 MPTS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게 100억만큼 빌려줬으니까 저당이 100억만큼 설정됐겠지. 그 100억만큼 MPTS를 발행해야. 100억만큼.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으니까 뭐가 없다? 초과담보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분형은 항상 지분자가 들어가는 건 초과담보란 게 없어요. 그리고 조기상환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상환 해버렸네? 그럼 조기상환 했다는 사실을 얘가 알아요? 몰라? 제가 조기상환 했다는 사실을. 몰라. 그럼 얘가 알려줘야지. 얘가 이렇게 알려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콜이라고 그래. 콜. 투자자를 불러 모은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콜을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조기상환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단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기상환했으니까 조기상환 위험을 네가 부담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걸 콜옵션 행사한다 그래.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그럼 콜옵션을 행사하면 얘는 알아서 그 위험 내가 부담할게 그런다고. 그래서 얘는 콜방어를 해야 되는데 콜방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콜방어가 뭔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갚잖아 돈을. 그러면 그 갚는 거를 나는 싫어하고 방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콜방어라 그래. 얘가 조기상환을 해버리는데 투자자가 나는 싫어.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투자자가 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리금 수취권을 항상 따라가는 게 조기상환위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금이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와 관련된 위험도 부담해야지. 그래서 항상 원리금 수취권과 함께 가는 위험이 조기상환위험인데 조기상환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얘가 콜방어를 하면 콜옵션을 행사하면 얘는 콜방어 못해. 얘가 이렇거든요. 제가 조기상환했다. 그러니까 네가 조기상환위험 받아라. 그랬더니 얘가 싫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싫다 하고 방어할 수 있으면 그걸 콜방어라 그래. 그럼 콜방어 권한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 그럼 콜방어가 뭐냐? 얘가 조기상환 시 얘가 그 조기상환을 막는 거. 나는 조기상환에 대해서 내가 조기상환 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 조기상환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 조기상환위험을 내가 부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콜방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권 발행자의 조기상환에 대하여 투자자가 방어하는 걸 콜방어라 한다. 그런데 MPTS는 콜방어 권한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콜방어를 못하니까 조기상환임을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은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MBB. 잘 보세요. MBB. 한글로는 저당담보부 채권이지만 얘는 채권형입니다. MBB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채권형이다. 채권형인데 내용을 봅시다. 투자자가 MBB를 샀다는 말은 얘한테 돈 빌렸다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얘가 얘한테 돈 빌렸다. 그럼 얘는 투자자가 얘를 샀다. 그러면 얘한테 뭐 산 거죠? 채권 산 거예요. 그럼 결국은 채권 발행해서 얘한테 돈 조달했다. 그러면 발행자가 투자자한테 돈 빌린 거야. 이렇게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빌렸다고 여기 써 있다고. 그리고 이자 얼마만큼 갚겠다고 써 있고 만기가도 써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로 확정부 이자 수입 채권처럼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발행자가 어떤 권한 갖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 갖고 있다. 저당권 누가 갖고 있다? 발행자가 갖고 있다. 그러면 저당권에 관해서는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모기지프를 부르는 말이 3가지 내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모기지프를 부르는 말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그것에 대한 소유권. 두 번째 부르는 말은 저당집합 혹은 저당채권의 집합. 저당채권의 집합에 대한 소유권. 그냥 세 번째는 영어로 모기지풀, 저당풀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3가지 중에서 보통 하나를 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영어로 모기지풀에 대한 소유권. 그거를 누가 가진다? 발행자. 그럼 자 여기 보면서 조기상환위험은 누가 부담할 것 같아? 발행자지. 여기 따라가니까. 그럼 만약에 30만 원 갚았다고 쳐. 얘가. 그거 받아갖고 넘겨줄 필요가 없어. 얘는 정해진 날짜에 이자 주고 원금 갚으면 되는 거지. 저거 받아서 넘겨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택저당 총액이 100억이라 합시다. 100억만큼 대출했다 합시다. 그럼 이게 100억이네? 그럼 주택저당 총액이 100억인데 MBB를 발행했다? 그럼 제가 100억이니까 100억만큼 발행하는가? 아니에요. 채권형은 100억만큼 발행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얘가 조기상환하면 고스란히 조기상환위험 얘가 부담해. 채무를 불이행해도 위험을 얘가 부담해. 얘한테는 갚아야 돼. 중간에 짜부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억만큼 발행하네. 그거보다 더 적게 발행해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60억만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40억은 뭐다? 여유를 두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담보인 셈이야. 이것에 대한 담보를 초과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초과 담보를 확보한다고 말해요. 채권 구조는 다 초과 담보가 있어요. 또한 조기상환을 했다고 쳐. 그럼 조기상환 했으니까 얘가 얘한테 제가 조기상환 했다고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콜옵션 행사한다 합시다.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 그거 왜 나한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방어해. 아니 나 얘가 조기상환해서 너한테 조기상환하고 싶어.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 웃기지 마 이 새끼야 그런다고. 얘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얘가 콜방어를 해버리거든. 따라서 이 조기상환 위험은 얘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얘가 부담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MBB는 투자자가 콜방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자가 가지면서 조기상환 위험도 발행자가 부담한다. 요게 MBB. 자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나중에 제가 탁탁 찍는 법을 말하거든. 근데 그 찍는 법을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찍는 법을 알아는 것과 이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찍는 법을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정도가 확연하게 달라요. 문제를 보면서 답을 못 골라 잘. 그 다음에 MPTB입니다. 잘 보세요. MPTB는 영어로 이렇게 페이스로입니다. 우리말로 지브리체 채권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뭐 학자들이 참 동의해주면 좋은데 다 각각 불러. 그러니까 이 말은 모르셔도 돼 사실은. 그리고 얘는 혼합형이에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혼합형이냐?
지분과 채권의 혼합형이에요. 자, 그럼 지분과 채권의 혼합형 볼까요? 잘 보세요. MPTB를 발행했대. MPTB를 발행했는데 MPTB는 투자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느냐? 일단 원리금 수취권을 가져. 이거 지분형 성격, 채권형 성격. 지분형 성격. 투자자가 가지는 건 무조건 지분형 성격이야. 그런데 발행자가 가지는 게 하나 있어. 그게 저당권. 저당권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냥 모기지가 아니라 모기지 풀이라고 그랬어. 자, 그 24회 때 기출이 뭐라고 그랬죠? 모기지 풀을 부르는 24회 기출이 단어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이게 24회 기출 지문. 그러면 다른 회차 27회라든가 다른 회차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저당 채권의 집합. 저당 채권의 집합에 대한 소유권. 또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저당 풀에 대한 소유권. 저당 풀에 대한 소유권. 부르는 말이 이게 우리나라가 만들고 딴 나라가 번역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딴 나라가 만든 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근데 법은 딴 나라가 만들었는데 왜 말이 하나냐? 일본하고 우리하고 단어가 똑같은 게 많거든. 근데 일본에서 만든 거니까 그냥 일본 말을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쓰는 단어와 우리나라 쓰는 단어가 똑같은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중국하고 더 유사점보다 일본하고 유사점이 더 많아. 그래서 더 많이 싫어하는 거예요. 가까운 똑같은 게 많은 게. 여러분 옷 같은 거 똑같은 거 입어봐. 싫어하잖아. 막 이렇게 째려보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게 미국에서 만든 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려니까 우린 죽겠는 거야. 막 간단한 영어로 모기지풀을 막 장황하게 해야 되고 또 이걸 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지금 시험이랍시고 막 이걸 하려니까 막 머리는 막 지진나고. 그러니까 맨날 물어봐요. 맨날 거기서 몇 개 나오나요? 맨날 그런 것만 물어봐. 나중에 답 찍는 거 보면 딱딱딱 찍는 거 보면 진짜 간단하거든. 제가 좀 이따 요령 말하면 답 다 찍혀요. 근데 이걸 알고 찍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왜? 말이 살짝 달라졌을 때 그걸 판단하는 건 여러분이니까. 시험장에 여러분 혼자 들어가거든.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30만 원 갚았어. 30만 원 갚았대. 그 30만 원 누가 받냐는 거지. 왜? 누가 받아요? 투자자가 받아. 원리금 수권 투자자가 있으니까. 다만 MBTS는 매월 받는다면 얘는 보통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받아. 그러니까 분기별이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면 반기별이면 6개월 이렇게 받아. 어쨌건 넘어가. 그 다음 주택저당 총액이 예를 들어 100억이라 합시다. 100억. 그럼 이제 MPTS를 발행할 때 저걸 기초로 발행하는 거니까 저게 담보가 되는 셈이야. 근데 MPTS는 100억만큼 발행하고 MBB는 60억만큼 발행하고 MPTB는 80억만큼만 발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아까 MBB가 얼마였지? 60억. MPTB는 80억. 그러면 MBB는 얼마 여유를 뒀죠? 100억 60억이니까 40억 여유를 뒀죠. 그게 초과담보가 40억이었단 말이죠. 근데 얘는 얼마죠? 20억. 따라서 초과담보가 있는데 MBB보다 작은 규모의 초과담보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유념할 건 얘가 조기상환했네? 그럼 이제 조기상환하면 얘가 얘한테 조기상환 하겠어 안 하겠어? 해야죠. 조기상환이면 누가 부담하는데?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콜옵션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콜옵션을 행사하면 얘는 알았어 하고 내가 부담해야 돼. 그래서 얘는 콜방어 못해.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 CMO도 혼합형이에요. 그럼 아까 거 차이점을 잠깐 보자고요. MPTB하고 차이점. MPTB는 발행을 했는데 종류가 한 종류네. 다시 말하면 종류가 한 종류란 말은 투자자는 나는 좀 투자한 돈을 빨리 회수하고 싶어. 수익률이 낮더라도. 갑돌이는 그렇거든요. 늘돌이는 이래요. 나는 그 돈이 지금 급한 게 아니야. 나중에 좀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쓸 거거든. 장기로 바라보고 수익률이 높았으면 좋겠어. 이게 확실하다면 위험만 적다면 확실하다면 수익률이 높았으면 좋겠어.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도 돼. 10년 이후라도 돼. 수익률만 높았으면 좋겠어. 을돌이는 그러거든요. 근데 병돌이는 이거 1년에 회수하는 건 너무 짧고 수익률도 너무 낮아. 차라리 그럴 뻔데 은행이 넣지. 10년은 너무 길어. 한 5년쯤 되면 좋겠어. 이렇게 다양하잖아. 투자자의 욕구가. 이 다양한 투자자의 욕구를
앞에 있는 것들은 만족할 수 없어. MPTV는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상품이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CMO는 이 다양한 투자자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발행을 하는 거예요. 상품을 똑같아 구조는. 투자자는 뭘 가지느냐? 혼합형이니까. 항상 투자자한테 돈 받는 거, 원금이자 받는 거, 원리금 수취권을 넘기는 거예요.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발행자가 저당권, 자 모기지풀 이거 뭐 영어로 모기지풀을 우리말로 24회 때 기출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27회나 22회는 뭐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저당 채권의 집합에 대한 소유권. 또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영어로 말한 걸 직역 저당 풀에 대한 소유권. 다 세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게 기출에서 볼 거예요.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그거를 발행자가 갖는 거지. 그러면 주택저당 총액이 100억이라고 쳐. 그러면 CMO를 발행할 때는 80억만큼 발행한다는 점에서 MPTV하고 똑같이 초과담보를 확보하고 MBB보다 적은 규모의 초과담보라는 점도 똑같아. 차이점은 아까 말하기를 투자자한테 발행할 때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발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만 원 갚았다고 합시다. 그럼 원리금 수취권 누가 가지느냐? 투자자 가지니까 조기성환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해야죠. 그러면 30만 원을 투자자한테 지급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룹별로 저당 채권의 집합, 아까 제가 이 저당 채권의 집합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모기지풀을 저당 채권의 집합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 이렇게 부른 회차도 있고 24회, 이렇게 부른 회차도 있어 27회 혹은 22회. 그러면 이렇게 부른 저당 모기지풀을 담보로 해서 발행된 총 금액이 얼마냐면 80억이거든. 그 80억을 그룹으로 나눠 10억씩이라고 합시다. 10억씩 그럼 8개 그룹으로 나누겠네. 이 그룹을 뭐라고 부르냐면 트렌치라고 불러. 그럼 그 그룹이 A 트렌치 10억만큼은 어떻게 발행하냐면 되게 만기를 짧게. 만기가 짧은 건 이자율도 수익률도 낮아. 여기 적용되는 이자율이 낮네. 그러면 이제 얘는 원금이자가 지급돼. 그다음 두 번째 트렌치는 이거보다 만기를 좀 길게 해. 그러니까 또 적용되는 이자율이 높네. 여기다 투자하면 수익률이 이거보다 조금 높네. 그 다음에는 더 높아. 만기가 더 길고. 이렇게 해서 8개로 발행을 한대. 얘는 만기가 10년, 이자율이 더 높아. 그럼 이게 8개인데 개수가 몇 개가 됐던 간에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것은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를 써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G트렌치라고 불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제일 먼저 얘한테 원금이자 지급될 때 얘는 이자만 지급돼. 다 끝나면 얘가 원금이자 지급될 때 얘 이자만 지급돼. 원금이자 지급될 때 얘는 나중에 원금이자 지급되는데 자기 순서 올 때까지 돈 한 푼 경험 못 하다가 누적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받는 트렌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G트렌치 혹은 Z트렌치를 한다고요. 개수가 몇 개든 무조건 얘를 써. 4개여도 마지막 건 G트렌치. 5개여도 마지막 건 G트렌치. 이렇게 투자자가 다양한 나는 좀 만기를 짧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단기 트렌치에 투자하면 돼. 나 만기를 길게 하고 싶어. 그러면 장기 트렌치에 투자하면 돼. 아까 갑돌이처럼 만기가 짧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단기 트렌치. 을돌이처럼 만기가 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장기 트렌치. 병돌이처럼 중간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중기 트렌치. 일반 은행들은 단기 트렌치. 보험회사 같은 데는 중기 트렌치. 연금이나 기금 같은 경우는 장기 트렌치에 보통 투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돼. 이래서 투자자한테 가는 거지. 그럼 투자자가 사면 돈이 들어가겠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CMO예요. CMO는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로 충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 저당 채권의 집합을 담보로 발행된 총 금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 그룹을 CMO라고 말합니다. 트렌치라고 말합니다. 트렌치라고 말합니다. CMO에서 나오는 거예요. 트렌치란 말은. 그리고 얘가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도 이 순서로 이루어져.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하니까 얘한테 제일 먼저 조기상환해. 조기상환이 끝나면 얘한테 해. 그 다음에 얘한테 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자자한테 콜방어 권한이 있어 없어? 콜방어 권한은 없어요. 그렇지만 콜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단기 트렌치에 투자하지 말고 장기 트렌치에 투자하면 저절로 조기상환이 늦어지니까 따라서 콜방어하는 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CMO에 투자자가 콜방어하는 방법은 단기 트렌치에 투자하면 된다. 장기 트렌치에 투자하면 된다. 장기 트렌치에 투자하면 된다. 자, 간만 익히면 된다고. 이런 걸 의외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모르셔도 돼. 제가 설명드리고 나중에 가서 찍는 법 얘기한 거 그것만 정리 잘하면 된다고요. 가볼까요 이제? 봐봐요. MPTS라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지분형 MPTS 이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채권형 MBB, 그 다음에 혼합형 MPTB나 CMO. 한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조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두 가지가 다 지분형은 투자자에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조기성환위험 따라간 요거 원리금 수취권 따라가니까 투자자 맞죠. 자, 아까 이렇게 이해했던 거잖아. 그럼 이제 열심히 설명해서 이해는 했네.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뭐였더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하란 말이야. T자 붙은 건 투자자. T는 그냥 투자자야. T. 우리말로 T 해봐. T 투자자지. T 투자자지. 그런데 봐봐요.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조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발행자.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이 발행자니까 조기성환위험도 발행자지. 자, 이렇게 이해했으면 말할 때 앞으로 B가 붙은 건 B가 어디가 붙든지 B가 붙으면 B는 발. B 해봐. B 발이지. B 발. 다 비읍자잖아. T가 들어가는 건 T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찍을 때 그래서 앞으로 MPTS면 투자자고 MBB 하면 발행자고. 근데 여기가 두 개 다 있네. T자와 B자가 다 있어. 없어. 그러면 이제 혼합형이야. 다 있거나 없으면 혼합형. 근데 아시다시피 투자자한테 돈 주는 거야. 원리금주. 저당은 발행자가 갖고. 그리고 조기성환위험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소발이야. 소발. 말발 말고 소발. 닭발 말고 소발. 소유권 발. 소유권만 발. 나머지는 다 투자자. 그러니까 혼합형은 소발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투자자. 그래서 MPTS, T. 그러면 투자자. B 발행자. MPTB나 아니면 CMO처럼 안 붙으면 소발. 나머지 투자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것만 알면 답 찍는 거지. 그래서 T 나오면 투자자. B 나오면 발행자. 다 나오거나 안 나오면 소발. 그러면 답 다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하면 되느냐? 못 찾더라고.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앞에 있는 경우는 뭐고? 형식적 지식이고 이렇게 나와서 감 찍고 탁 찍는 건 암묵적 지식이고 노하우고. 그걸 답 찍는 거 가능하단 말이지. 한 번 더 확인. 잊어먹기 전에. 우리말로 얘를 부를 때 부르는 말이 S자가 붙는 건 다 증권이라고 불러요. B자가 붙거나 어블리게이션도 이게 얘와 얘는 혼합형인데 채권 성격이 더 강해. 증권보다. 그래서 얘네들 다 이렇게 채권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우리말로 부를 때 우리말 제가 강조 안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혹시 우리말로 나올 수도 있잖아. 아니 나올 수 있잖아요. 한국인데 이해 안 가? 한국에는 한국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붙일 때 보통 이렇게 붙인다는 거야. 근데 간혹가다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혼합형이니까. 아니 채권 안 하고 혼합형이니까 증권이라 부르기도 해. 그래서 얘는 지불이체 채권인데 지불이체 증권이라 부르기도 해. 다계층 채권인데 다계층 증권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말로 정립이 됐다 아직 안 됐다. 안 됐다 아무렇게나 쓴다. 왔다 갔다 한다. 정신없다.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면 시험에 영어가 변기되나요? 그렇지. 영어에 변기가 되지. 그러니까 그걸 딱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트렌치의 수 한계랬지. 투자자가 투자 대상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건 한 개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얘도 하나. 얘만 여러 개지.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지. 자, 주택조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자, 원리금 수취권자, 조기성환위험 부담자가 누군가를 보면 투자자 아니면 발행자일 텐데 T자가 붙은 건 그냥 볼 것도 없이 다 투자자고 B자가 붙은 건 볼 것도 없이 다 발행자고 이렇게 혼합형만 소자가 들어간 소발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투자자고 소발이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투자자고 그 다음에 콜방어는 발행자의 조기성환에 대해서 투자자가 방어하는 걸 콜방어라고 말했어요. 콜방어가 뭔가요? 발행자가 조기성환하는 거에 대해 투자자가 방어하는 걸 콜방어라고 그랬어요. 발행자가 야 차입자가 조기성환했단다. 네가 조기성환이면 부담하라. 그러니까 투자자가 웃기지 마. 여기 뭐라고 한다고? 콜방어를 한다고. 콜방어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요. 콜방어는 방어하는 거래요. 누가? 투자자가 발행자의 조기성환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 그런데 얘는 콜방어 할 수 있어 없어?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가지냐면 투자자가 가지는 건 콜방어 안 돼. 불가. 얘는 콜방어 관한 이거 보세요. 발행자가 조기성환 위험을 부담하니까 투자자는 가능. 기본적으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가지는 건 콜방어 불가해요. 얘도 불가라고 쓰고 싶은데 채권 성격을 갖고 있는 거는 아예 딱 잘라 여지없이 불가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다 불가. 거의 불가. 이렇게 쓰고 싶어. 거의 불가. 그런데 좀 말이 좀 그러니까 그냥 미약이라고 썼어요. 그럼 이제 이 말은 누가 갖다 붙인 거야? 제가 갖다 붙인 거야? 그럼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나오면 어떡할래? 안 나와. 나오면 어떡할래? 안 나와. 자, 그다음에
저가 내도 안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CM1은 제가 불가지. 그죠? 조기상환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니까 불가잖아요. 불가인데 가능하는 방법이 있어. 그냥 가능이라고 쓰면 안 돼. 반드시 조건을 붙여야 돼. 어떻게 하면? 장기 트렌치에 투자하면. 장기 트렌치에 투자하면 가능. 초과담보. 지분형에는 없어. 근데 나머지는 초과담보가 있는데 얘는 크다. 얘는 작다. 이거하고 비교할 때 작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걸 기억하려고 기억한 게 아니라 아까 내용을 공부했다 보니까 쭉 정리가 되네. 그 상태에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는 건 요령이거든. 그러니까 딱 보는 거지. 이거 지분형이어요, 아니에요? MPTS 지분형이 아니야. 맞잖아. 지분형 증권이죠. 그 다음 MPTB. MPTB 혼합형이죠. 그러면 조기상환위험은 누가 부담한다고 아까 그랬어? 투자자. 조기상환위험 투자자. 채무불이행위험은 발행자가 부담해야지.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잖아. 저당권 가진 발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투자자, 얘는 발행자지. 채무 불이행은 누가 하냐면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잖아요. 그 채무를 불이행하면 발행자가 채무 불이행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저당권 가지고 있잖아. MBB는 아까 제가 신용보강이란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 신용보강을 할 때 내적인 방법이 뭐가 있다 그랬지? 담보를 초과로 설정하는 거라 했죠. 초과담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MBB 대출하는 방식에서는 빌려주는 쪽에서는 신용 보강하는 방법이 내적인 방법이 담보를 초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초과담보 필요합니다. 그다음 CMO는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수의 층 트렌치로 구성되는 증권 맞죠? 말을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모기지 유동화 중개기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잖아. 우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하잖아. 다 이런 요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강의를 그렇게 다 반영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형식적 지식을 배울 때는 시험에 나오는 말을 다 배우는 거고 암묵적 지식은 난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 이것만 딱 찍으면 돼. 틀렸네? 나머지는 몰라. 답 이거야. 이렇게 찍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우리 배울 때는 나름대로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와 관련해서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인데 투자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 이게 주식회사거든요. 투자해. 그럼 뭘 사냐면 지분증권을 사는 거지. 그럼 그 돈이 투자자산에 투자가 되고 수익이 나오면 이 수익은 거기에 따라서 배당이 되는 거예요. 90% 이상 배당하죠.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투자하니까 간접투자 상품이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얘가 주식을 산 거니까 지분증권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금융 방식이지.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분금융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울러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는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회사예요. 건물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상근 임직원도 있어요. 그래서 자산운용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회사예요. 얘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회사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요. 그럼 얘와 얘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고.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말이에요. 세 가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실체 형태는 얘가 건물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으니까 아까 실체회사다. 얘는 명목회사다. 얘도 명목회사다. 그 다음 자산의 투자 운용은 얘는 실체 자기 자신이 한단 말이에요. 기업이 상근 임직원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다 아까 위탁한다 그랬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설립자본금하고 최저자본금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설립을 할 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얼마로 설립하냐면 5억. 5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3억으로 설립할 수 있어요. 얘는 3억.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숫자는 5억, 3억으로 설립하는 겁니다. 얘는 5억, 얘는 3억. 그 다음에 6개월을 시간을 줘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6개월이거든. 6개월 지난 후는 55억으로 설립한 다음에 얼마를 만들어야 되면 70억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5억 70억입니다. 그리고 3억으로 설립한 다음에 50억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설립은 5억 3억이고 나중에 최저자본금은 70억과 50억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이 기억하십시오. 5억, 3억, 70억, 50억만 아시면 됩니다.
자기 관리만 5억 70억이고 나머지는 3억 50억이 됩니다. 현물출자, 영업인가 또는 등록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영업인가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는 현물출자 방식 안 됩니다. 그러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는 최저자본금을 갖춘 다음에는 현물출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분산,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이 둘의 경우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합니다. 100분의 50을 초과해버리면 이거는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에는 특혜가 많이 갑니다. 혜택이 되게 많이 갑니다. 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제약이고 규제인 것인데 그게 없는 거야. 얘는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공목,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여러분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청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한이 의무상이 없습니다. 이것도 제약인데 이 제약이 없다는 뜻입니다. 2년 100분의 30, 2년 100분의 30, 여기는 100분의 50. 1인당 주식 소유한도 100분의 50, 여기는 100분의 30. 기간 2년. 상장 요건 갖추면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라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아까 상근, 여기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법에 감정평가사하고 공인중개사하고 차등이 없지. 똑같이 5년. 그 다음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진짜 많은 경우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준용하는데 지점 설치할 수 없습니다. 페이폰 컴퍼니죠. 지점 설치할 수 없다.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지점 설치할 수 없다.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문제는 제도기 때문에 이건 법인데 법이 어려운 법이 있고 쉬운 법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되게 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드리는 것만 잘 아시면 다 맞춥니다. 볼까요? 틀린 걸 고르래.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기, 위탁, 기업 구조조정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위탁, 기업 구조조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아까 설립자본금 얼마라고 했지? 자기만 5억이라고 그랬어. 5억이야 5억 이렇게. 이거 자꾸 하시면 의지 않아도 5억 그 다음 나오는 게 최저자본금은 70억, 3억, 50억. 그게 다 보인다고.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라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력 될 수 있다 그랬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본점위에 지점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 둘 수 없다 그랬죠.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 구조조정이나 위탁관리는 자본금이 얼마가 돼야 된다? 50억이 돼야 된다 그랬죠. 설립자본금은 3억, 최저자본금은 50억. 그러니까 답 2번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답 금방 잡아냅니다. 금융은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 부동산 개발 관리론으로 들어갈 건데 12.3% 보통 5문제가량이 출제되어지는 파트인데 이 부분은 점수 따기가 정말 쉽습니다. 우리 쉬었다가 430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시죠.